키워드를 레분 선생님께서는 각히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제일 먼저 자본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강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자본주의는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주의와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소위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쓰셨고요. 이 자유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근대를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들인 인간의 존엄성 문제라든지 자율성의 문제라든지 혹은 뭐 정의 혹은 도덕성의 문제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과학기술주의라는 표현도 이렇게 썼습니다. 과학주의라고 뭐 쓰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즘으로 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것들도 오래전부터 내려온 얘기는 아니고요. 뭐 길게 가면 19세기 정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근대적 용어들도 이미 서양에서는 뭐 거의 대부분 어원을 따져가면 고대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19세기 이후에 주조된 언어들을 우리가 지금 또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주의 혹은 인간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구 전체 역사 안에서 보면 매우 짧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고요. 또 그 인간주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이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하나의 용어를 가지고 와서 오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아마 처음 모두에 시작하기 전에 시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바로 이 브루스 메슬릿이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가 썼던 네 번째 불연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전히 바로 이 포스트 휴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고요. 바로 이제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께서도 대체로 아마 동의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본 존재론에서 우리가 새롭게 상상하고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새로운 존재론인 것 같아요. 그것을 뭘 탈중심주의라고 하든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든 아니면 뭐 건강한 행복 사회로 이행이라고 하든 또 혹은 여러분들 뭐 오늘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생명중심주의라고 하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의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들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네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분의 내용 중에 특히 오늘 기조발제를 하신 백종현 선생님의 생각하고 이렇게 일정 정도 경계가 지어지는 분이 오늘 이중원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적어도 여전히 백종현 교수님은 휴머니즘에 기반한, 그리고 휴머니즘을 적극적으로 그래도 아직은 긍정하거나 옹호한 입장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함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계속 드러내려고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대체로 오늘 네 분의 내용들은 아주 근접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발표를 하신 네 분이 짧게 한 2분 정도씩 이렇게 써서 오늘 전체 본인들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애써 들려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시간에 쪼개서 그 부분들을 좀 더 마지막에 본인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플로에 계신 두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신성환 선생님 혹시. 들리시죠? 뭐 아까 40분 동안 이야기를 해서 크게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아마 그 질문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요. 잠깐만 한 1분 정도만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 도덕성이나 뭐 책임감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을 지나치게 이성 중심이나 또는 인간 중심으로 바라봤던 관점을 어떻게 해체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중심을 해체한다는 것이 나와 동물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몫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성적 활동을 한다든가 의식을 가지고 자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분명히 인간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동물에게 또는 사물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더라도 동물이 또는 사물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신의 과제와 역할을 다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의미를 성찰하는 것,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물을, 동물을 또는 타자를 인간 중심으로, 인간 우월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백종원 선생님과 좀 다르게 이성 중심의 인간에 대한 해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생명성이라는 것은 미적 감수성이나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분명하시네요. 다음 우희정 선생님. 예, 잘 들리시죠? 네. 예, 저도 뭐 오늘 제 발표는 이 신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성에 과도하게 치중된, 그래서 저는 뭐 이성의 독재시대라고 부릅니다만,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그러한 결과로서 얻어진 이 지구에 대한 어떤 그 인류세라고 부를 정도의 영향을 준 것은 결국 결자 해지로서 우리가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풀어낸다는 것은 이러한 이 지구 구성원들 간의 이 나름의 위치를 제대로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적에 저한테 이제 제 주 관심은 그럼 어떻게라는 어떤 지점이고요. 이 어떻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이성과 또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이 무한한 욕망에 대한 그 지점이 일단 인정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변화시킨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이것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럼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할 때 저는 이 생태의 어떤 기본 이론인 가이아 이론처럼 이제는 애니미즘, 예전에는 우리는 그걸 애니미즘이라고만 그냥 표현했습니다만 그 애니미즘이라고 하건 혹은 신유물론이라고 하건 기본적으로 이 이성으로만 바라봐지던 이 우리의 세상을 접근 방식, 이거를 저는 좀 변화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그럼 무엇일까? 오늘 얘기는 뭐 사실 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샤머니즘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부분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언어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생명력은 사실 암묵적인 거라든지 매우 다양한 층위의 형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관계 맺음이 필요한데, 그야말로 뭐 누구 표현이었던가요? 우리는 언어의 감옥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언어로 정리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의 도구화로 전락하면서 진정한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게 저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방금 이제 생명 중심주의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감을 느낍니다. 무언가 중심을 두는 것은 다른 것을 주변화합니다. 생명이라 하는 것이 물론 뭐 이 사물로 다 확산시키면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생명이란 말도 필요 없듯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중앙주의라는 표현을 우리가 선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개가 대등하고 혹은 각자의 모양새대로 계층을 이루고 있지만 무엇을 중앙에 놓고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인간을 중앙에 놓을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중앙에 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중심주의라는 말을 표현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다른 것들은 그 중심에 놓여 있지 않은 것은 주변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생명 중앙주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걸로 제 얘기를 그냥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중원 교수님. 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인간의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 어떤 틀이 주로 우리가 휴머니즘을 논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논하고 그걸 중심으로 이 세계를 우리가 바라왔을 때 가졌던 틀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에 초점을 많이 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 이제 종교에서는 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부여된 근본적인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자연적 존재자와 다른 그런 차별성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간의 우월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 단서들이 됐었죠. 그래서 철학도 주로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성, 능력,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그 무엇, 이렇게 본성이나 속성 중심의 어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중심주의가 됐든 또는 휴머니즘이 됐든 이런 논의를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는 그 지난 속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관계를 바탕으로 논의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요, 인간 타인의 내면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만약에 이 말과 행동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비추어서 볼 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겠지를 그 바탕으로 우리가 또 대응을 한단 말이죠. 저는 이 자체가 바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자연과도 갖는 관계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AI 기기에 대해서도 그런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서로 어떤 사회적 지위가 됐든 존재적 지위가 됐든 또는 도덕적 지위가 됐든, 그래서 이제 인간과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를 정하든, 그런 것들이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요. 개인의 속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유의지나 자아의식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구성된 자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그런 내면적 속성만에 의지하지 않고 상당히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래서 구성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앞으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포함해서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계, 이런 관계들을 좀 관계라는 그 큰 속에서 다시금 조명해보는 그런 새로운 어떤 바탕 위에 뭐 철학 또는 인문학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경수 교수님. 네. 제가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요. 하이패스를 안 달고 다니거든요. 그걸 저는 소소한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하이패스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혼자라도 끝까지 안 달아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남아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편하지만 하이패스를 안 달고 다니는데요. 저는 우리 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안전하지 않거나 비윤리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건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선되어야 되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자리나 노동을 대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저는 인문학이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오늘 같은 자리들이 많아져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치인 또는 그럴 수 있는 AI나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업가나 또는 기술자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금 더 우리 오늘 강의자 선생님들의 자기 주장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손 드신 분부터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뒤쪽에 계시는 분. 예, 만촌동에서 온 이병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수님 강의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일반 시민으로서 느끼는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어느 교수님이든지 그냥 쉽게 좀 제가 질문을 드릴 거니까 어느 교수님이 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면 우이종 교수님이나 또는 뭐 이종원 교수님, 이중원 예, 교수님. 교수님, 예.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 병문안을 갔는데
로봇 수술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수술비만 1,200만에 들었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뭐 여러 번 뭐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자본주의 돈 결국 우리가 이런 그 새로운 시대에도 또 다시 그런 돈의 관계에 얽힌다면 누리는 사람이 또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또 못 누리고 그런 시대가 또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선에서는 국가가 보장을 하든지 어떤 새로운 시대에도 그런 시스템 또는 정치 제도로 할까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 인간의 욕망도 멈추라 할 때 멈추지 자신의 어떤 그런 생존과 관련된 것에서 자기가 포기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경수 교수님 말씀 100% 제가 진짜 공감합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보면 우리 대구 팔공산 너머에 군위라는 곳이 있고 그 옆에 또 의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몇 년째 전국에서 소멸 지수 1등, 2등을 항상 다툽니다. 곧 없어질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정말 옛날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럴까. 그래. 오늘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지역인데도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역이라도 뭔가 좀 잘 되는 곳이 있고 못 되는 곳이 있을 때 그 차이가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뭔가 조금 그 지역민들의 개방성 같은 어떤 문화 같은 것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또 지자체의 어떤 역량 또 여러 가지 관계성 뭐 그런데 우리가 그 청년들에게 무조건 오라고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강하고 좀 복합적인 어떤 그런 요인이 있을 건데 그게 무엇이 될까? 그래 우리가 오죽 답답하면 지금 군인은 보면은 뭐 대구 공항을 그걸로 옮긴다. 안 그러면 또 뭐 지금 대구시와 통합을 한다. 이런 걸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물은 것 관련해서는 이 인공지능 기술의 확대가 결국은 또 다른 새로운 불평등을 낳는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우희정 교수님 혹시 답변 가능합니까? 네. 네, 그 오늘 발표의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떤 로봇 수술로 상징되는 이 첨단 과학이 지금과 같은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진행될 때 사실 그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휴먼이 오히려 우리의 목을 죄는 그러한 형태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로봇 수술뿐만 아니라 많은 첨단 과학이 우리들이 열광하는 첨단 과학이라고 하는 과학 기술을 포함해서 이런 건 잘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잉여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첨단 과학이 되지 결코 인간을 위한 생명을 위한 기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투자되는 수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투자해서 뭔가 나올 생산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뭐 국익이건 뭐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되지. 예를 들어서 뭐 생명을 살리겠다 그래서 많은 뭐 줄기세포 연구가 있습니다만 그 연구비 한 3분의 1 이하로만 뛰어서 아프리카에서 기아로 죽는 사람한테 보내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주신 질문은 결국 그러한 첨단 기술의 어떤 향후 포스트 휴먼을 또 이뤄낼 어떤 기술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의 전환 없이 이대로 가서는 위험하다는 것이고 그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그런 이 인간 중심의 관계론에서부터 이런 지구 구성원들 간의 이런 그 유기적인 생명체건 뭐 소위 드라이 라이프라고 하는 뭐 인공적인 생명체건 이런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은 이 아까 그 기조 강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기술이 로봇 수술이 나올 때 그런 기술을 가진 의사들을 대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어떤 고액의 것을 결국 병원에서 뭐 가져간다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의 어떤 그 러다이트 운동, 기계 때문에 사람들이 기계를 파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그러한 대체를 통한 어떤 노동력
그로 인한 생산성을 누가 가져가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사안을 통해서 우리가 인력을 대신해서 기술이 그것을 했다면 거기서 일한 사람들이 내 대신 일한 그 로봇이 만들어낸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요즘 얘기되는 기본 자산이나 기본 소득, 뭐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하냐, 뭐 어떻게 보냐,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이런 걸로 이어지는 이런 제도와 정치적인 측면이 접근될 때 어느 정도 극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혹시 이중원 교수님 이 인간과 기계의 이 관계론적 관점에서 답변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저는 철학적으로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제 그 저는 출발점이 다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생명 연장이라는 욕망이 있고요. 몸이 아프면 건강이라는 또 욕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든 뛰어넘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욕망이 인간에게 계속 있는데, 저는 자본주의는 그 욕망을 상품화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그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걸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거에 수익을 그래서 기업이 다시 얻어서 또 다른 어떤 욕망을 상품화하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회적이고 뭐 경제적인 제도를 제가 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간이 욕망을 이제는 절제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사실은 소유거든요. 소유 의식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가 좀 뭔가를 생명도 나의 것. 뭐 그래서 다른 동물이 희생되더라도 내가 오래 살면 되는 약간의 개인적인 소유 의식이 상당히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들도 조금 바꾸었으면, 그러니까 절제와 함께 좀 소유보다는 공유로 나눌 수 있는 건 좀 나눠 갖는 그런 것도 조금씩 우리의 의식 속에 싹 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임경수 교수님 두 번째 문제인데 이 지역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 군의군하고 의성군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언론 보도. 예. 네. 의성군은 뭐 최근에 청년들을 많이 유입하려고 대규모 지원 사업들을 중앙정부에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간에 그냥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년 선거 기초 지자체 선거 중요하겠죠.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외부에서 유입된 어떤 시설이나 공간이 지역 자체의 힘을 키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항과 같은 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속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고요. 또 그렇지 않은 시설과 공간은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제로성 게임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역 안의 소비와 뭐 필요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역을 일종의 운영하거나 경영하는 방식의 지자체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지자체들이 많지가 않죠. 전북에 있는 진안군 같은 경우가 28,000명 정도 되는데요. 진안군청의 예산을 가구로 나누면 1,600만 원입니다. 아니죠. 1인당이 1,600만 원입니다. 네, 4인 가구를 치면 6천만 원 정도 돈을 쓸 수 있는 거죠. 군청을 만약에 없앤다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이제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 발전, 지역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이 아직까지도 과거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어서 이 부분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에 농촌에 사는 게 힘들어서 도시로 다 나갔는데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게 역설적으로 농촌이 잘 사라져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시가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도시에 없는 걸 기대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보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봤던 것, 동백꽃 필 무렵에서 봤던 것, 무언가 시장에서 돌아가지 않은 또는 정식으로 돌아가지 않은 우리
일본 말씀 죄송합니다만 야매로 뭔가 돌아가는 그런 여지와 여백이 있는 그런 동네와 마을 지역, 이걸 바라고 들어오는 거죠. 이걸 없애면 저는 우리 지역에 희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잘 남아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까 손 드셨던 분. 예. 예, 동호동에서 온 신동열입니다. 예, 먼저 800회 특집 축하드리고요. 신승환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강의 중에 포스트 휴머니즘의 사유 체계의 그 철학적 동기 중에 하나가 타자와의 경계 설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요즘 저희 이곳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애완동물에 대한 사랑이 지극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애완동물이라는 이 경계를 뭡니까? 타자라고 설정할 때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고 뭐 애칭부터가 엄마 아빠가 되고 뭐 장례식장이 생기고 말이에요. 추모도 하고 뭐 야단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주해 볼 때 이것이 탈휴머니즘의 그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중원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래 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까지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는지 그 동기가 뭐 제일 가까운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떻게 신승환 교수님과 이중원 교수님 같이 답변을 한번 해볼까요? 예.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들리죠? 예, 잘 들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이중훈 선생님 관계 맺음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지금 우리가 물론 이 논의하는 것이 상당히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또 실천적인 면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긴 하니까 그런데요. 하여튼 포스트 휴먼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생태적인 위기 또는 자본주의적 위기, 사회적 위기 또는 인간관계 위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자면 포스트 휴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동기는 이 위기를 넘어서자는 거죠. 근데 위기를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 자신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슬로다이크 이야기했던 거 그겁니다. 너 자신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너의 삶을 바꿔야만이 세계가 변한다. 세계가 변하기 위해서 내가 안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바뀌되 내 자신의 내적인 수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물과 자연과 또는 당연히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맺느냐 하는 것. 그게 제가 이야기했던 아까 이종훈 선생님 관계 맺음이라고 했고 저는 타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한다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근데 지금 구체적인 예를 드신 그 경우는 사실 저도 대답이 없습니다. 정말 그게 옳은가? 그 동물 키우는데 동물이라서 좀 죄송한데 뭐 반려동물이라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돈이 들거든요. 제가 머리 깎으면 8,000원에서 10,000원 듭니다. 근데 고양이는 머리 깎으면 3만 원 해주고 병원에 가면은 돈이 더 듭니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도 숙제입니다. 이거는 이중훈 선생님께 대답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지는 않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농촌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 뭐 염소, 닭, 개 뭐 많이 키워봤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어떤 경험 중에 인간을 위기로 몰아가는 그런 경험들이 지금 아까 신승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반성을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이제 저는 플러스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21세기 과학기술 문명의 몇 가지 특징 중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특징은 그 네트워크 기술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모든 어떤 인간과 인간 간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강화됐고요. 확장됐고요. 또 사물과의 네트워크까지도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사물이나 인간과 뭐 기계 간의 수평적 관계가 그렇다고 만들어진 건 아닌데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마음을 먹을 수 있으면 그런 관계망 속에서 무언가를 구축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어디를 찾아가야만 뭘 만들었거나 했을 텐데 이제는 이 네트워크가 필요 조건으로 우리를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그 네트워크 속의 네트워크가 이제 관계를 만들 텐데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관계 맺음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그 관계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된 그 어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그런 기술 개발에 뭐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그 성과도 있었다. 그 말씀을 좀 추가로 더 드리고 싶네요. 예,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한테 더 좋은 물음의 기회를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오늘 뭐 한 5시간 넘도록 이렇게 집중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저희 목요 철학 입문 포럼 800회 특집 학술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인간의 시대에 탈인간의 시대를 상상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5분을 모셨습니다. 기조발주회부터 4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났는데요. 저희들에게 많은 배움과 그리고 생각해 볼 거리 등등을 이렇게 남겨주신 우리 4분의 강연자 선생님께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나온 것 중에 우리 또 우희정 교수님은 이성의 독재라고 하는 표현까지 또 쓰셨는데 이제 801회에 그 이성의 독재자들을 저희들이 만납니다. 영국의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바로 또 이어서 르네 데카르트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바로 이 두 사람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인간 중심 혹은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얘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철학적 근거들을 제시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위대한 수학자 혹은 자연과학자, 철학자, 사상가로 또 한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역설적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이걸 또 낳게 했던 하나의 또 이론가들이죠. 뭐 양면성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801회에 또 여러분들 프랜시스 베이컨을 통해서 왜 그런 지식은 뭐 아는 것은 혹은 이런 것들이 힘이라고 했는지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800회 목요철학 입문 포럼을 마치고요. 801회 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지금과 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